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책임론으로 들어가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우리 범죄의 성립 요건 중에 행위론, 구성요건, 위법성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자, 책임은 그 법의 빛을 행위자에게 비춰보는 겁니다. 위법성은 그 행위에 대해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책임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를 비춰보고 이 사람을 비난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형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슨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 물건 가지고 오는 거, 5살짜리 꼬마가 그냥 아장아장 걸어가서 가게에 사탕 가지고 오는 거, 이걸 우리는 절도죄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또 완전히 술에 취해서 정신이 나간 사람, 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백치라 그러죠, 그죠? 아예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책임을 조각해 주거나 또는 감경을 해 주어서 합당한 형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 그걸 우리는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책임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거, 요 크게 우리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자, 이거는 우리 구파 심파 때 조금 얘기를 한 건데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을 어떻게 보냐 하면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즉 태어날 때 다 정신이 온전하고 내가 범죄로 갈 수도 있고 범죄 아닌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성을 가진 사람, 즉 구파의 이론이죠. 이런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닌 쪽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쪽으로 선택을 한 그 선택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데 비해서 사회적 책임론은 심파의 이론인데 이 심파의 이론은 의사결정론입니다. 의사결정론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범죄인은 범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사람한테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래도 책임을 묻는 이유는 뭐냐? 그런 범죄인으로부터 일반 건강한 일반 사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회적 책임론입니다. 사회적 책임론은 심파에 의해서 원래부터 범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도의적 책임을 묻는 건 의미가 없고 일반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사실 이제 책임의 문제 서론 파트에서 더 중요한 건 책임의 본질하는 건데, 자,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게 그 실체가 뭐냐 하는 논쟁입니다. 자, 책임의 그 실체가 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이 있습니다. 자, 심리적 책임론은 뭐냐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의 심리 그 자체가 바로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처음 들으니까 이런 좀 어렵죠, 그죠? 계속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규범적 책임론은 그럼 뭐냐면 책임이라고 하는 건 그 행위자의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심리가 책임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심리를 대상으로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평가하는 것, 평가 그 자체가 책임이지 심리 그것 자체가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리적 책임론에서는 고의 과실, 우리가 알고 범죄를 저지르고 또 부주의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그런 고의 과실 그 자체가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의 과실 이퀄 책임 이렇게 되는 거죠. 고의 과실이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규범적 책임론에서는 고의 과실이라고 하는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그 요소는 외부적인 평가를 하는 대상일 뿐이지 그 자체가 책임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논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고의 과실이나 그런 행위자의 어떤 정신 상태 이걸 대상으로 해서 외부에서 평가를 내리는 그 자체 그것이 그 평가가 책임인 거지 고의 과실 그 자체가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심리적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은 심리적 책임론에서 규범적 책임론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게 한 4, 50년 전에 벌써 심리적 책임론은 폐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규범적 책임론이 모든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인정을 하는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의 과실을 비롯한 그 행위자의 머릿속,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평가의 대상일 뿐이지 그 자체가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그 고의 과실을 비롯한 행위자의 심리는 평가의 대상일 뿐이고 외부의 평가 자체, 평가를 내리는 것, 그 평가가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규범적 책임론으로 이전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규범적 책임론만 남아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고로 위에서 본 우리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두 이론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이거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주장하는 바가 그죠 구파에 따르냐 신파에 내가 입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책임의 본질은 논리 싸움이 이어서 고의과실 그 자체가 책임이라고 봤던 심리적 책임론에서 고의과실을 비롯한 행위자의 심리는 평가의 대상일 뿐이고 그걸 외부에서 평가하는 그 평가 자체가 책임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변해왔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걸 봅니다. 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즉 행위자에 대해서 법의 빛을 비추어 봐서 이 사람에게 형법적 책임을 물릴 수 있겠는지 이걸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만 범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걸 우리 형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물을 변별한다는 게 뭐죠? 눈앞에 있는 지금 이런 그 물건들, 사람, 상황 이걸 이해하는 능력이죠. 그 다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마음 먹고 내가 이 말을 해야지 이때는 참아야지 이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보여야지 하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제 그것이 결여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참아야지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죠? 막 화를 낸다든지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근데 일반적인 어떤 그 성격의 차이나 성격이 좀 급하다, 느리다, 또 뭐 분노를 잘 참지 못하다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사물을 파악하고 자기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책임 능력이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 지금 법에서는 이 책임 능력을 쭉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형사미성자, 심신장애자, 농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종류를 좀 분류를 해보면 책임이 아예 없는 자, 책임 무능력자. 그래서 책임 무능자는 아예 책임이 없고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거기에는 형사 미성년자가 있고 심신 상실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한정 책임 능력자는 그런 책임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거죠. 농하자, 심신 미약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 구조를 보면 결국 뭐죠? 심신장애, 마음의 장애인데 이 마음의 장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능력이 부족한 그 원인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더 좀 쉽게 표현할까요? 이 원인이죠, 원인. 그 원인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상관없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거, 이게 이제 심신장애라고 우리 법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뭐 좀 바보다, 뭐 좀 백치, 뭐 이런 표현을 쓰지, 그죠? 그 다음 후천적으로 질병에 의학은, 사고에 의학은, 또는 어떤 오랜 기간 동안의 마음의 상처에 의학은, 어쨌든 그 후천적이든 그런 걸 통해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없으면 이제 책임 무능력이 되는 거죠. 심신 상실이 되는 겁니다. 부족하면 심신 미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심신 장애가 일어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책임이 아예 없거나 감경되는 이런 구조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걸 다시 정리하면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인 이유로 인해서 내가 사물을 파악하는 능력이나 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경우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원리로 규정을 해놓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법에 9조, 10조, 11조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 미성자 14세 되지 아니하는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력 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책임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에 미약한 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은 나중에 다시 이제 새로 설명을 할 거고, 11조 농화자는 형을 감경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감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자,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책임 무능력자부터 봅니다. 책임 무능력자는 그야말로 이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자죠.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형사 미성년자와 심신 상실자입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나이로 인해서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법에서 딱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14세 미만자입니다.
14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호적 우리 가족부 그죠? 그 서류상에 14세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4세냐 아니냐 하는 걸 결정을 하는 거죠. 물론 대부분 그런 서류, 공적인 서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나는 공적인 서류는 14세를 13 미만이니까 13세까지죠. 그죠? 13세를 넘어섰지만 사실 나는 이 사실적으로는 13세 아직 미만이다. 일찍 등재가 돼서 그렇지 아직 난 어리다. 이걸 증명하면 요 형사미성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또 미만이라도 거꾸로 증명을 하면 형사미성자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형사미성자가 되면 어쨌든 책임이 없고 범죄 성립하지 않아서 형벌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년법상의 다른 어떤 보호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가능하지만 형법적으로는 어쨌든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자, 심신상실자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자, 심신장애로 인해서 우리 법의 심신장애로 인해서 그렇게 돼 있죠. 심신장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선천적으로 태어나거나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이루어져서 어쨌든 그 마음의 장애가 있어서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책임 무능력이고 책임이 없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이제 법관이 합니다. 이 사람이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그런 심신상실자냐 하는 걸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 또는 의사의 판단에 막 일단 이제 감정을 보내겠죠. 그죠? 감정을 보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서류들이나 의견들이 올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법관이 뭐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심신상실자다 아니다를 판단을 합니다. 의사의 의견은 참작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최종 판단은 법관이 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일부는 법관이 그렇게 마음대로 의사의 의견을 뒤집는 건 합당치 못하다. 의사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심신상실자는 그것이 병적에 의한 거나 또는 어떤 다른 이유거나 또는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태어나거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놨지만 이 나누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세분해서 보기 위해서 나누어 놓은 것일 뿐이고, 자, 병적인 거는 어떤 이유건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거죠. 정신병에 걸린 겁니다. 우리 정신분열증, 요즘은 정신분열증이라 하지 않고 조현병이라 그러죠. 그죠? 조현병 그러는데 과대망상, 피해망상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과대망상은 있는 현실보다 훨씬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가난해서 지금 뭐 식사도 이렇게 끼니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자기는 아주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죠. 피해망상은 거꾸로 별 다른 가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나는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피해망상이죠. 현실적으로 과대망상은 그렇게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다 그럽니다. 자기가 좋게 생각하니까 늘 웃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피해망상은 이제 범죄로 그죠?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조울증, 조증과 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막 좋았다가 갑자기 또 우울해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간질 이런 질병들에 의한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심한 정신장애가 있는 최면에 빠졌다든지 극도의 흥분 상태라든지 명정 상태, 술을 마시고 우리 정신을 다 잃는 경우죠. 잃는 척 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죠? 정말 정신을 잃어서 어젯밤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위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상태를 명정 상태 그럽니다. 정신박약으로 태어나서 전혀 사물변별력, 의사결정력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모두 심신상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책임이 없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자, 한정책임 능력은 심신미약자, 농화자 있는데 역시 심신미약자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심신장애가 있어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이번에는 미약한 거죠.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부족한 경우, 경미한 정신박약, 간질, 일식, 신경쇠약, 만취 이전의 주치 상태 뭐 이런 등등이 있는 거죠. 어쨌든 내가 지금 상황을 보고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부족해서 뭐가 뭔지 잘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경우, 또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 못하는, 내 행위를 컨트롤 못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져 있는 상태, 미약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형을 감경시켜 줄 수 있는 거죠. 농화자는 청각 기능과 언어 기능,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둘 다가 없는 경우를 우리는 농화자 그럽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 행위자에 대해서 형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보는 것인데, 우리 형법에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위해서는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경우만을 얘기한다. 자, 그것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책임 무능력, 그것이 미약한 경우를 한정책임 능력 그렇게 얘기하고, 책임 무능력에는 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이 부족한 자,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우리는 한정책임 능력자 이렇게 보고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는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